네, 안녕하세요.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이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 이경민 팀장님 모시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너무 정신 없었기도 했고 시장 상황도 계속 급변을 하는 모습들 너무 어려웠죠. 네, 네. 그리고 최근 왜 꼭 이럴 때 불러주시나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코스피가 저쯤에서 거의 350포인트 정도 올라온 상황에서 네.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저희가 2023년 전망을 발간하긴 했는데 좀 세미나를 다니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건 알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이 너무 급하니까. 네. 네. 지금 여기서 2480에서 더 치고 올라갈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밀릴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더 많아지시는 것 같아서 저도 올해 뭐 23년 전망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최근 상황에 대해서도 좀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이제 이 들으시는 분들도 요구 사항이 점점 이렇게 짧아지는 것 같아요. 단기 전망을 너무 원하다 보니까 그쵸.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졌나라는 것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가긴 어렵다. 좀 길게 보면은 내년 전망을 한다면 더 좋아질 것들이 많다. 네. 다만 좀 더 안 좋아져야지 긍정적인 변화들이 하나둘씩 구체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역설적이네요. 네. 일단 22년도에 이제 시장의 화두였던 인플레이션, 우리가 네. 요거를 잡기 위해서 계속 금리를 이때까지 올리고 많은 네. 사람들이 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제 조금 방향이 좀 바뀐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인플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뭐 일단은 인플레 걱정은 좀 내려놔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물가가 더 오르간다, 뭐 물가 압력이 더 커진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물가를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레벨업의 시작점이었던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다행스러웠던 것은 연준이 11월 FMC를 하면서 성명서 자체에다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확 열어놨어요. 네. 그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자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했거든요. 그 이유를 살펴본다면 파월 연준 회장이 금리 인상의 두 번째 스텝을 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금리 인상은 통상적으로 시작할 때는 얼마나 강하게 빨리 할 것인가 네. 라는 게 첫 번째 고민이고 그 다음 스텝의 고민은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쵸. 그 다음 고민은 언제까지 할 것인가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연준은 지금은 첫 번째 스테이지는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것들은 정리하고 이제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커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속도 조절이지 너무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것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블룸버그에서 집계하는 내재 금리를 가지고 금리 기준금리, 그러니까 FMC별로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다라는 컨센서스거든요. FMC 직후에는 5월 또는 6월쯤에 한 5.1% 정도까지 금리 인상을 하고 연말에는 4.8%, 그러니까 한 번 정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물가를 확인하자마자 5월, 6월 달의 금리 고점이 4.9로 낮아졌고요. 더 놀라운 것은 연말 금리가 4.4로 낮아졌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물가가 꺾였다는 것 그리고 물가가 안정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들은 충분히 저희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좀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가 들어온 것이 아닌가 라는 걱정을 조금씩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인정하고 있지 않냐? 말 그대로 속도 조절이에요. 금리 인상을 하긴 하는데 75bp 할 거를 경기 상황에 따라서 50bp라든 25bp를 한다는 거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연준 위원들이 위에 글을 보시는 것처럼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 지지를 하지만 밑에 그림과 같이 곧 이어서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지지하지만 지금 현재의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금리 인하라든지 금리 인상을 멈춘다든지 통화 정책 방향성이 바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감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는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서 저는 물가는 이제 진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대한 안도감 또는 그를 넘어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는 좀 과도하게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람대로 이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진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될까요? 경기 침체가 좀 경기가 안 좋아져야죠.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까지 레벨업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경기는 괜찮다. 그런데 내년 하반기,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할 거다. 이게 양립할 수 있을까요? 애매하죠. 그러네요. 네. 경기가 괜찮은데 왜 금리 인하를 할까? 그렇죠.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려면 질문해 주신 것처럼 경기가 정말 안 좋아져야지 금리 인하를 시점을 빨리 앞당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기대감들이 동시에 시장에 유입되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현실화되려면 진짜로 경기가 안 좋아져야 될 것이고 경기가 진짜 괜찮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소멸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2480 오늘 좀 떨어져서 2400선 중후반대에 머물러 있는데 이런 그림들이 장기적으로 이어진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레벨업 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풀려야 되는데 네. 그게 쉽지 않다. 오히려 자칫하면 12월 FMC를 전후로 해서 좀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아까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내년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은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13일, 14일 날 예정된 FMC에서 점도표를 상향 조정할 텐데 2023년을 얼마나 상향 조정하는지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2024년 전망치를 얼마나 상향 조정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24년 전망치도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는 그림이 9월 FMC 때 내놓은 점도표예요. 네. 평균치가 23년은 4.6, 24년은 3.9. 이걸 보여주다 보니까 그러면 24년에 무조건 금리 인하구나.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70bp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앞당겨지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23년 점도표로 상향 조정하면서 24년 점도표와의 갭이 50bp 이하 또는 25bp 이하로 들어가게 된다면 내년 하반기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을 꺾어버릴 수 있거든요. 아마 연준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12월 FMC 전후로 해서 내년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후퇴할 수 있다. 지금 하반기 금리 인하가 가능할 거야라는 기대감에 코스피가 많이 레벨업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더 강해지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물가가 꺾였다라는 부분들이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하나는 요 물가가 왜 꺾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원유, 뭐 곡물 가격 이런 것들이 꺾였는데 10월 물가에서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데에는 세 가지가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의복, 그리고 중고차, 네. 그리고 의료 서비스. 유가랑 주택 가격은 여전히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요 세 개가 꺾이면서 물가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자 그럼 이 세 가지는 뭐를 대표할까요? 수요. 소비를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소비 여력이 약해지면은 옷을 좀 덜 사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 구매를 좀 꺼리겠죠. 네. 그리고 병원을 갈 일이 있어도 조금 참겠죠. 그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네.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이번 물가가 조금은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안 좋아지는 시그널들이 경제 지표에 녹아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제 밤에 발표된 소매 판매가 너무 잘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소매 판매가 예상치보다 굉장히 잘 나왔고 최근 8개월 내 최대치까지라고 나올 정도로 잘 나왔는데 근데 또 이상한 거는 같은 날 발표된 산업 생산은 마이너스 반전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재화 소비 관련된 물가는 꺾였고 서비스 물가도 살짝 꺾였고 그리고 생산도 꺾였고 가동률도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소매 판매만 높아졌다. 이건 아마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연말 소비 시즌이 좀 앞당겨진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뉴스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셨으면 재고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들 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소비 시즌을 통해서 할인과 재고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소비가 오히려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좋게만은 보기 어렵다. 그리고 타깃이나 이런 소매배 업체들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4분기 실적도 굉장히 베어리시하게 내놓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은 걱정해야 될 게 이만큼 들어왔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후퇴하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림들이 좀 더 굳혀야 시점이 어쩌면 12월, 1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내년 23년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또다시 한번 좀 조심해야 될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출연해 주셨을 때랑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톤이. 네. 그때는 시장이 엄청 안 좋았을 때 아마 출연을 해주셨다고 네, 맞습니다. 기억하는데 반등 나올 수 있다. 예, 이제 반등 나온다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진짜 반등이 나왔고 네. 이제 좀 쉴만한가 싶었는데 또 안 좋게 말씀해 주시네요.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와 통화 정책 사이에서 힘겨루기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경기가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20이든 연준이든 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얘기를 할까? 물가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는데 속도 조절을 얘기할까라는 질문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네. 가장 큰 건 경기죠. 그렇죠. 근데 경기는 아직 괜찮은데 왜 먼저 속도 조절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이 시작된 뒤에 1년 정도에는 경기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차를 두고요. 네, 시차를 두고. 네. 그러면은 지금은 작년 3월 달부터 금리 인상을 했다라고 본다면 이제 1년 시점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상을 워낙 급하게 했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들이 4분기부터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가 더 좋아진다라는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실물 경제의 여파들이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까지는 좀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모두가 이 물가가 좀 더 안정화되길 바라는데 그쵸, 맞습니다. 그게 침체가 오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가요, 정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침체가 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보다는 기저 효과도 있고 워낙 올해 물가가 너무 높았기 네. 때문에 반대급부로 내년에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갈 것이고 경기 침체가 있다면은 저는 물가는 더 빨리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지금 물가 레벨에서 경기도 괜찮고 금리 인하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퍼즐이 제대로 조립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퍼즐을 갖고선 되게 좋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퍼즐이 조립되지 않는다, 조합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인지하는 시점에서는 다시 되돌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그러면 물가가 혹시 떨어지는 속도가 침체가 온다면 빠르게 떨어지면서 네. 시장은 더 안 좋아질 수 있겠지만 네. 물가가 서서히 안정이 된다면 그러면 침체가 굳이 오지 않더라도 네. 물가는 조금씩 안정 국면으로 갈 것이고 고금리가 어느 정도는 유지되겠지만 시장에 이렇게 충격을 줄 만한 이슈는 또 안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금리 인하 기대감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조금 딜레이가 되겠지만 그렇죠. 침체에 대한 우려가 사라진다면 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침체 우려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후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네. 시차적으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왜냐면은 최근 지수가 레벨업 되는 과정들을 보면 CPI 서프라이즈, 금리 인하 기대감 강화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침체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시장이 더 레벨업 된다기보다는 침체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소멸되는 과정들이 또 한 번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경기도 좋고 금리 인하도 할 거고 이 두 가지가 너무 세게 들어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계속 괜찮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할 수밖에 없고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유지되려면은 진짜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그림을 보여줘야 되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결론이 나야 되는데 이 결론이 날 때까지 그러니까 올해 말 내년 초쯤이면은 좀 어느 정도 가시적인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런 그림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많이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조심하자라는 의미는 이제 코스피 지수 측면에서는 네. 하단을 어느 정도까지 보시나요? 저희가 전망치를 내놓은 것은
2,050포인트예요. 2,050포인트. 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거기까지 간다 뭐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좀 열어놓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레벨을 버티거나 아니면 지금 레벨에서 더 치고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네. 지금은 역금융 장세 이후에 나오는 건 역실적 장세입니다. 역실적 장세라고 한다면 재고가 늘어나고 경제 전망이 낮아지고 이익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구간이에요. 지금 펀더멘탈 환경은 이 특징들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증시는 어떻게 반응했나 지금까지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 반등을 하고 경제 지표가 좋으면 빠지고 네. 이런 흐름이었죠. 이렇게 보면은 최근까지 경제 전망, 이익 전망이 하향 조정되었던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경제 지표가 조금만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뭔가 좋아지려고 한다면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나빠져야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네. 이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끌어당기려면은 경기 침체가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경기가 괜찮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통화 정책에 대한 컨센을 좀 어느 정도 연준의 스탠스와 괴리를 좁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요런 최근 반등 과정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 변곡점에 도달한 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요 그림을 보시면은 밑에 그림이 Fear and Greed Index라고 그래서 CNN 머니에서 발표하는 데이터인데 이게 10월 초만 하더라도 익스트림 피어였습니다. 그렇죠. 극단적인 공포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그리드. 네. 그리드 영역인데 시계열로 본다면 올해 최고치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 위에 그림이 뭐냐면은 이게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 그래서 0.2와 0.8을 기준으로 계속 등락을 반복하는데 0.8 이상으로 넘어갔을 땐 리스크에 대한 반영이 충분히 되었다라는 인지를 하면서 그 시점에서 도달해서 꺾이는 시점에서는 증시가 반등을 하고요. 0.2 밑으로 내려갈 때는 리스크 온 시그널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측면에서 반대로 반등을 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은 0.2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는 과정이고 빅스도 지금 바닥권이라고 할 수 있는 저점권이라고 할 수 있는 23, 24 수준까지 내려와서 지금 레벨은 리스크 온 시그널이 더 강화될 거라는 기대보다는 네. 리스크 오프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리스크 관리를 좀 강화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요즘에 또 따로 떼놓을 수 없는 게 환율이잖아요. 환율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그쵸. 다시 또 환율 위로 튈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 거겠죠? 그쵸. 제 자료를 보셨던 분들이나 다른 컨텐츠에서 보셨던 분들은 10월, 11월 달에 계속 저는 원달러니 1440원, 20원대 있을 때 1350원대까지 내려간다. 달러 인덱스는 105포인트까지 내려간다. 왜냐면은 지금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너무나 높아졌기 때문에 작은 긍정적인 변화만으로도 증시는 반등할 것이고 달러 인덱스는 진정될 것이고 원달러율 내려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심리, 가격 변수의 안정감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지 실질적인 경기 상황이나 펀더멘탈에 대한 흐름들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달러 인덱스는 105포인트 전후로 해서 바닥을 잡고 다시금 올라가서 올해 말 내년 초에는 120포인트.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1,300원 10원, 1,310원까지 갔다 또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그림들이 좀 더 이어져서 연말에는 1,500원 돌파 시도까지도 1,500원이요? 네,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럼 왜 달러는 강해지고 원화는 약해지냐? 라는 말씀을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앞서 서두에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경기는 점점 안 좋아지고 실적은 점점 안 좋아지고 한국 수출은 지금 이제서야 마이너스 반전에서 마이너스로 폭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고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까지도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더 안 좋은 지역이 하나 있죠. 유럽. 네. 지금 현재 GDP 성장 전망치만 놓고 볼게요. 23년 전망치 기준으로는 미국이 0.4 그리고 유로존이 마이너스 0.1 네. 영국이 마이너스 0.4
독일이 마이너스 0.6이에요. 유럽이 더 안 좋네요. 네. 네. 그래서 경제 성장률 전망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유럽은 더 안 좋아지는 그림이라서 아마도 유로화 약세, 달러 강세가 좀 더 진행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와중에 중국 경기도 아직까지 돌아서질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올해 말 내년 초에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12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은 증시가 반등을 하고 좀 원달러 환율이나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은 이때 좀 오버랩 하자. 주식 비율 좀 줄여서 달러 같은 안전자산을 좀 사면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달러가 무한정 올라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달러 전망을 내년 전망은 쭉 내려간다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아, 내년부터는. 네, 올해 말 내년 초에 정점을 찍고 하향 안정세를 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첫 번째로는 미국 통화정책,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이 멈추게 되면, 달러 강세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경제도 안 좋고 유럽 경제도 더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내년 하반기부터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냥 뭐 유럽 경제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조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유럽이 좋은 것처럼 보일 거예요. 네. 그러면은 달러는 점점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 그림을 보시면 왼쪽 그림 보시면 요 빨간색 선이 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원 달러 환율입니다. 이게 달러 인덱스보다 더 빠르게 떨어진다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중국이에요. 중국은 올해 거의 다른 나라들로 치면 경기 침체를 차별적으로 겪으면서 네. 유동성을 풀었고 금리 인하했고 재정 정책을 쏟아부었죠. 네. 자, 아까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는 이유들은 금리 인상을 굉장히 빠르게 했는데 그 금리 인상의 여파가 경제, 실물 경제로 영향을 미칠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은 거꾸로예요. 지금까지 펼쳤던 유동성 공급 금리나 그리고 재정 정책들이 시차를 두고 내년 경제를 좀 든든하게 받쳐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올해 내내 이어졌던 일방적인 위안화 약세, 원화 약세가 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달러가 슬로해지고 이 가운데 위안화와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그림들까지 조합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저는 내년 23년 전망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 시장도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봐서도 2050포인트라고 연말 연초 정도는 전망하셨지만 23년도 말쯤으로 갈수록 또 우상향한다고 맞습니다. 보면 될까요? 네.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그림들은, 지금 상황들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경기 측면에서 좋아질 수 있을까, 걱정들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경기가 진짜로 안 좋아지고 침체로 가게 된다면, 통화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풀리면서 달러가 진정되고, 그리고 원화가 강세로 가고, 외국인 수급은 들어오고, 이런 그림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반도체 업황이 내년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 한다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열어놓고 본다면 23년 하반기에는 레벨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는 어떡하냐? 그렇게 나쁘다는데 뭐가 좋아지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경기는 저희 전망이 요 왼쪽을 보시면은 빨간색이 미국이고요. 파란색이 한국입니다. 네. 컨센서스보다 좀 낮게 보고 있어요.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 3분기까지 역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폭으로 따진다면 23년 2분기가 가장 낮을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2023년 4분기에는 2022년 4분기 기조효과가 들어오겠죠. 네. 24년 1분기에는 23년 1분기 기조효과, 네. 24년 2분기에는 23년 2분기 기조효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턴어라운드 하는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통화정책은 완화적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경기는 자연스럽게 턴어라운드 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그리고 달러는 완만하게 약세를 가게 된다면 저는 내년 하반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장 전망은 이렇게 보시는데,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종목을 사는 거다 보니까 네. 업종을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예, 업종별로 분명히 이제 차이가 있을 텐데, 그쵸. 그 부분은 저희가 2부에서 다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투자전략팀장 이경민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1부에 이어서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부에서 말씀해 주셨던 거는 시장 전망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해주셨고, 뭐 경기 침체로 인한 이제 물가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내려놓는 게 낫겠다 하면서 하단도 2,050포인트 네. 코스피 기준으로 전망을 좀 안 좋게 해주셨는데 23년도로 갈수록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네. 하고 계셔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시장 전망은 이렇지만 우리는 이제 업종별로 어떤 네. 부분을 선택하고 도움을 받아야 될까, 네.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 최근에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가 들리는 게 외국인 수급이 조금 네.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거시 전망은 좋지 않지만 외국인 수급이 그래도 계속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네. 있거든요. 최근까지도.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그동안 너무나도 많이 팔았잖아요. 네. 2020년 이후에 뭐 주구장창 팔다가 네. 그리고 뭐 외국인 보유 비중도 30% 밑으로 내려갔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최근 변화의 조짐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그림을 먼저 보시면은 2020년부터 계속 매도만 하다가 7월부터 매수 우위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 샀다 팔았다는 경우는 있었지만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반도체 실적에 대한 바닥에 대한 기대 그리고 다른 업종들은 좀 모른다 하더라도 2차 전지 성장에 대한 기대 네. 이 두 가지가 좀 믹스되면서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딱 시총 상위주들이네요. 그렇죠. LG엔솔과 삼성하이닉스. 네, 그렇죠. 근데 밑에 그림을 보시면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는 외국인이 현물을 꾸준히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 시장에서는 방향성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까지 외국인 입장에서도 밑에서 매집을 하는 과정은 있지만 네. 방향성 베팅은 전혀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등락 과정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경민 팀장은 단기적으로 그렇게 베어리시하게 전망을 하는데 뭐 내년 좋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얼마를 팔아야지 이렇게 시장이 빠진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6조 넘게 사고 있는데 막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동안에 7월 이후의 매수 매도 흐름들을 볼게요. 보시면은 7월 8월까지 외국인은 6조 5천억을 샀어요. 네. 코스피는 2,300에서 2,550선 근처까지 갔죠. 네. 250포인트 정도가 올랐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2조 5천억을 파니까 코스피가 2,530, 50대에서 2,130, 4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2,130에서 2,480까지 올라오는 350포인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한 6조 4천억, 6조 5천억 정도를 샀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7조, 8조를 팔아야지 떨어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수급이 굉장히 얇아져서 외국인이 사고 파는 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네.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매수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열심히 사면은 시장은 올라가긴 하는데 힘겹게 올라가고 외국인이 조금만 팔면 속절없이 힘없이 힘의 가리 없이 무너지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그림들이 최근 며칠 동안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많이 올랐죠. 저점 대비 많이 올랐기도 했고 또 하나는 환으로도 10% 가까이 수익이 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1,200원, 1,100원대로 간다라는 컨빅션이 없다면 차익 실현하고 싶겠죠. 차익 실현 심리가 조금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고 그때 아마 외국인은 또 바닥권에서 매집을 할 겁니다. 그런 패턴을 계속 좀 반복하고 있거든요.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그런 과정에서 외국인은 점점 비중을 더 늘려가겠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불안정한 수급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긴 호흡으로 본다면은 외국인이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사이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최근에 텍사스 교직원 연기금 펀드에서 맞습니다. 중국 비중을 줄이고 우리나라를 늘린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 중국 비중을 줄임으로써 그 얻는 반사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그런 그림들은 충분히 있겠죠. 또 지속 가능할까요? 이벤트 이슈로서 계속될 수 있는 환경이긴 한데 네. 이게 언제까지 어떻게 들어올지는 솔직히 저희도 잘 알 수 없죠. 그건, 네. 다른 연기금도 그렇게 할지 안 할지도. 네.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흐름들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왔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트렌드가 계속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액션이
MSCI와 FTSE 같이 글로벌 인덱스를 구성하는 쪽에서도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는가. 그냥 흐름대로라면 중국 비중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서 중국 비중이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한국 증시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거든요. 네. 거기다 또 하나는 중국 3연임이 그러니까 시진핑 3연임 이후 이런 흐름들이 더 뚜렷해지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지도부를 보면은 친시진핑으로 완전히 그렇죠. 구성돼 버렸죠. 바뀌어 버렸죠. 네. 자, 그러면 홍콩, 대만과 갈등이 완화될까 격화될까를 따져보면 완화되기는 어렵겠죠. 네. 격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 또한 한국 수급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홍콩이나 대만으로 갈 자금들 네. 또는 여기에 의존했던 비중들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한국 증시에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런 그림들 때문에 내년에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죠. 그리고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도 좀 워낙 강세로 가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에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겠고 다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많이 샀고 연말도 가까워다 보니까 네. 차익 실현 심리가 좀 커질 수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 수급을 더 기대하기보다는 차익 매물을 좀 조심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일단 현금 비중을 좀 챙겨놓고 네. 어느 정도 하락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혹시 그럼 적정한 현금 비중은 지금은 어느 정도를 적절하다고 보실까요? 투자자분들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르긴 네, 하겠지만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30% 이상을 갖고 있자. 30% 이상. 네, 왜냐면은 3분의 1 정도를 갖고 있어야지 단가를 좀 낮추는 효과가 좀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수적인 분들 또는 지금 제가 단기 전망, 그러니까 올해 말 내년 초까지 전망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분들은 네. 30% 이상의 현금 비중을 가져가신다면은 좀 좋을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투자자들에 따라서 전망에 온전히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쵸. 2050까지는 안 빠질 거야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네. 조금 더 주식 비중을 늘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업 실적 이야기가 네. 좀 궁금한데요. 내년도 한국 기업 실적들 어떻게 될까요? 저는 좀 최근 흐름까지 보면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 3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엄청나게 실적이 거의 다이빙을 했어요. 네. 특히 23년 전망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네. 23년 영업이익 전망이 22년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요 밑에 그림이 뭐냐면은 반도체를 뺀 영업이익 전망이거든요. 그동안에는 반도체 때문에 이게 안 좋은 거야. 나머지는 괜찮아라고 그렇죠. 했는데 3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에서도 레벨이 떨어지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떨어진다는 네, 얘기죠. 전반적으로 네.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림이라서 저는 요 그림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림이 아닐까. 그리고 그래서 그 결과 영업이익 전망치 전년 대비 변화율이 22년도, 23년도 역성장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반도체를 빼고 보면 내년 모멘텀 괜찮다라고 하는데 저는 거꾸로 반도체는 오히려 좀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시클리컬을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요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 그림이 뭐냐면은 영업이익률입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얼마나 가져오느냐, 얼마나 영업이익을 창출하느냐의 비율인데 반도체를 보시면 10.3%까지 떨어졌어요. 10.3. 이 레벨이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 2019년 반도체판이 그렇게 안 좋다라고 했던 2019년보다 낮은 레벨이에요. 좀 더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충분히 하향 조정된 것이 아닌가. 좀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바닥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런데 반도체, 유틸리티, 조선. 여기서 유틸리티 조선을 왜 뺐냐고 하면은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한다라는 기대감이 되게 세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걔네 이 세 업종을 빼고 보면은 여전히 2021년은 9.3%, 뭐 2022년도 8.8, 23년은 8.5, 24년 다시 8.8. 8% 이상, 8% 후반대를 계속 유지한다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GDP 성장률만 놓고 보면 미국은 0.4, 유로존은 전반적으로 마이너스예요. 네. 그러면은 올해보다 살짝 낮아지는 영업이익을 지킬 수 있을까? 눈높이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 아직도 너무 높다. 너무 높다. 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실적은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이렇게 실적이 쭉 떨어져서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시클리컬이나 다른 업종들은 이렇게 올라갔던 게 이제 저 꺾이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실적 전망은 아마도 내년 1분기, 2분기를 지나면서 이익 전망치가 턴어라운드 할 텐데 저는 그런 과정에서 반도체가 먼저 바닥을 잡고 올라갈 수 있고 나머지 업종들 특히 시클리컬은 좀 꺾이는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는 23년도에 영업 적자를 보는 전망도 네. 이제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저희가 이제 많이 그 방송에서도 그 네. 떨어지는 추이를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적자가 가면서 이제 놀랐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주가가 이렇게 안 떨어지기 시작을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만큼 좀 선반영을 좀 많이 하고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를 좀 하는 게 아닌가 시장이. 네, 그러니까 최소한 실적 전망이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새롭게 이익 전망이 레벨 다운 국면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바닥권을 향해 가고 있고 턴어라운드 포인트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들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도 반도체를 좀 선호하고 TSMC도 뭐 워렌 버핏이 엄청나게 샀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반도체에 대한 시각들이 최악의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변화가 뭘까라는 시각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 증거사 리서치 하우스들 보니까 네. 반도체는 내년도 업종으로 모두 다 선정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대신증권도 마찬가지 선정하시나요?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 있고, 네. 그리고 특히 저희는 좀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16년, 17년과 같은. 아, 그러니까 반도체가 탑픽이긴 하지만 저희는 반도체 업종이 시장을 쫙 힘있게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런 뷰는 저희 반도체 섹터 애널리스트도 좀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네. 2016년하고 지금 상황하고 너무 비슷해요. 실적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때도 캐펙스 컷 투자를 줄이면서 네. 대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2016년 하반기 2017년부터는 공급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캐펙스를 안 했으니까 네. 자연스럽게 업황이 좋아진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적이 바닥을 잡으면서 주가도 턴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도 비슷하죠. 네, 그렇죠. 캐펙스 컷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단 하나 안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 삼성인가요? 네. 16년에도 똑같았어요. 치킨 게임에서 나는 자금력 있고 아직 버틸 수 있으니까 캐펙스 컷 안 해. 라고 하면서 버텨서 더 경쟁력을 강화해 나갔거든요. 네. 이번에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 2분기쯤 바닥을 잡게 된다면 올해 말 내년 초 빠르면 그리고 늦어도 내년 1분기쯤에는 주가가 바닥을 잡고 위쪽으로 반영성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미 바닥 나온 거 아니냐. 저도 그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등락은 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2021년 6월 달부터 많이 속아왔어요. 반도체 업황의 저점이 어디냐. 네. 2021년 하반기에는 야 반도체 저점은 23년을 가야지 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대폭락이 나왔습니다. 윈터 이즈 커밍 해가지고 외국계 리포트도 나오고 하면서 그러다가 10월 지나면서 반도체 업종이 급반등을 했어요. 네. 왜냐면 아니야 22년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 바닥 찍고 턴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급반등을 했고 또 올해 초에는 아니야 23년 상반기가 돼야지 바닥을 찍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시점에 대해서 1년 이상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4, 4분기 실적 시즌 내년 전망이 나오는 내년 가시적인 가이던스가 나오는 시점에 바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진짜로 바닥을 통과하는 것인가에 대한 시그널 그리고 숫자로 확인되는 시점이 진바닥이 나올 수 있다. 여기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는 그림이 아니라 그때야말로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거는 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이겠네요. 네, 밑에 소부장들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소부장들은 좀 후행할 것 같아요. 뭐 캐펙스 컷이 나오게 된다면 당분간은 설비 투자가 좀 약할 수 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빅 기업들, 큰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고 업황이 좋아져서 이제 투자 계획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더 많이 나올 때 소부장들이 후행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달러가 약해지고 원화가 강해지고 외국인 수급이 기조적으로 들어온다면
외국인은 뭘 살까요? 대형주를 사겠죠. 그렇죠. 그러면 대형주가 좀 각광을 받는 23년, 24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예전에 삼성전자가 혼자 치고 나갈 때 여러 매니저들도 많이 좀 힘들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게 혹시 또 재현이 될 수도 있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16년, 17년 얘기를 하면은 많은 매니저분들이 약간의 경기요? 네. 뭐야? 또 2년 또 힘들어야 돼. 네. 왜냐면은 2016년, 17년에 코스피를 아웃퍼폼한 업종은 딱 8개밖에 없었어요. 반도체, IT 가전, IT 하드웨어,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에너지, 화학, 철강, 그리고 은행 이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총 26개 업종 중에 8개만 시장을 이겼고요. 네. 나머지 18개가 언더퍼폼을 하고 그 중에 절반은 마이너스였어요. 정말 힘들었네요 그때. 네. 그래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선택과 집중을 하면은 좀 좋은 장이 될 수 있겠고 또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도 뭐 IT 펀드라든지 반도체 펀드라든지 이런 IT에 좀 비중이 높은 2차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은 그런 펀드에 투자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전체적인 펀드를 사면은 다른 업종들이 선택과 집중을 했던 전략과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한 전략의 갭은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코스피가 2016년, 17년 2년 동안 26% 올랐거든요. 네. 많이 오른 거죠. 네. 그런데 반도체 지수 자체가 2년 동안 100% 올랐어요. 와, 갭이 엄청나게 크네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간이기도 한데 저는 그래서 23년, 24년 그러니까 바닥을 잡고 턴어라운드 하는 과정 그리고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주는 과정에선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그냥 꼭 들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심해야 될 업종 또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참 어려울 것 같은 업종 중에 저희도 이제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게 자동차에 대한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내년도에 경기 침체에 온다고 하고 지금 네. 대부분 아마 예를 들면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차를 그쵸. 계좌이체해서 한 방에 사는 분들은 많이 없잖아요. 없죠. 네, 금리 할부 금리를 이용할 텐데 요즘 뭐 10%가 높고. 넘다 보니까 네. 내년도가 좀 더 걱정이 되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자동차, 전기차 쪽은 내년에 바로 움직이기보다는 23년 하반기, 24년 초쯤 가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IRA 법안 통과로 인한 부분들도 있고 경기에 민감하다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시계열을 길게 본다면 IRA 법안에 의한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해 주신 그대로예요. 미국에서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1,000만 원 준다고 해서 갑자기 저ben기차로 바꿀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힘든데 1년 더 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겠죠. 그러면은 그 이연된 수요가 24년 지나서 들어오지 않을까? 24년부터. 그러면은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미국 공장에서 가동해서 생산하는 시점을 25년에서 24년으로 당기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 시차가 굉장히 좁혀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IRA 법안의 수혜를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레버리지 효과, 회복 수요가 회복되면서 자동차 판매도 늘어나고 기대하지 않았던 피해일 거라 생각했던 IRA 법안의 수혜도 받고 그런 그림들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자동차는 23년 말 24년 초부터 좀 반전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내년에는 많이 안 좋은데 턴어라운드 하는 과정에서 더 떨어진다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좀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좀 오래 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건설업종입니다. 참 요즘 건설이요? 부동산 경기가 좀 많이 네. 어렵잖아요. 네. 금리도 좀 높고 PF 금리도 뭐 20% 그쵸. 이야기가 힘들죠. 나와서 건설업종도 뭐 대형 건설사랑 중소형 건설사가 입장이 조금 다를 수는 다르긴 있겠지만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건설업종의 내년도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많이 떨어졌을 때 트레이딩 관점에서 사는 건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까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등도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죠. 네네. 건설업종은. 그래서 최근 인터넷 업종들 중에서 뭐 급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정도의 등락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방향성 자체가 위쪽으로 가고 그리고 또 코스피보다 더 강한 상승을 보인다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가격대는 좀 매력적인 수준까지 왔는데
업황이 더 좋아질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있다. 그러면은 하단을 오래 지지력 테스트한거나 아니면은 하단에서 박스권 등락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좀 전망을 드리고 있고요. 건설이 막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금리 레벨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설 업황. 이 좀 풀려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내년 말 24년쯤에는 한 번은 좀 재건축 수요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들어오면서 좀 올라올 수는 있다고 보고 있는데 큰 추세상 방향성을 위쪽으로 가져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다녀보시면 요즘 바이사이드 쪽에서 별로 건설업 쪽에 대한 관심도 이렇게 크진 않겠죠? 별로 네. 건설 업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목소들이 많고 아직은. 네.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힘들죠. 금리도 높은데 원자재 가격 부담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을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지금 당장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요 이외에 이야기 나눴던 것 이외에 네. 혹시 다른 특징적인 업종이 있을까요? 아까 실적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위의 그림을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업종들이 이제 실적 측면에서 하강 사이클, 하향 조정되고 레벨이 떨어지는 사이클로 들어간 업종들이에요. 네. 보시면 대부분이 철강, 운송, 화학, 에너지 대부분 시크릿컬이거든요. 지금까지 실적이 괜찮았다고 하는 애들은 이제 꺾이는 그림이고요. 요 밑에 부분에 있는 업종들, 뭐 반도체, 인터넷, 증권, 그리고 이 위쪽에 중간쯤에 있는 뭐 2차 전지 이런 업종들은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주가 측면에서는 워낙 저평가된 주가들이 많아서 요 그림과 밑에 그림이 매칭되는 업종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아까 서두에 실적을 보여드린 것처럼 시클리컬 운송, 철강, 뭐 화학, 에너지 쪽은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업종에 대한 이야기도 다 나눴고 이제 어떻게 준비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해야 되는지가 조금 명확하게 좀 그려진 것 같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요. 네.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언제 한번 또 모셔야겠죠? 다음에는 네. 시장이 좀 많이 빠졌을 때 불러주세요. 빠졌을 때요. 네. 그러면 조만간 부르는 거 아닌가요? 전망대로를 하면 뭐 연말 연초면은 연말 얼마 안 연초 뭐 남았는데요. 몇 달 뒤에 불러주시면은 제가 그때는 좀 더 긍정적인 뷰, 앞으로는 왜 좋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아마 그때가 됐을 때는 많은 분들이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 반등을 조금 리스크 관리하는 기회로 삼으신다면 아마 다음 사이클에서 다음에 좀 지수 레벨이 좀 떨어졌을 때 이런 흐름들이 좀 역전의 기회, 역전의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힘드시더라도 지금은 좀 리스크 관리를 좀 더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잘 설명을 해주신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